안녕하세요. 상가의 진심인 남자 상남자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5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자기소개 끝인가요? 평범한 직장인이시고. 네네. 상가 공부는 이번에 상남자 스터디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상가 투자에 대한 입문은 상남자 스터디 통해서 처음 입문하신 거고. 자, 오늘 모신 분 닉네임이 뭐죠? 닉네임이 웃는 아빠입니다. 네. 운눈 아빠님께서 저희 상남자 스터디를 진행하시고 상가 낙찰을 하나 받고 또 예쁘게 임대차까지 세팅이 완료가 됐는데요. 그 물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우리 시청하시는 따박이 구독자 여러분들, 초보자분들, 특히나 초보자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본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번에 낙찰받은 상가, 이 경매 상가를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상가는 사람이 많이 다녀야지 소비도 일어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에서 가장 큰 상업지인 고장동에 그린 상권이 있어서 그 물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바로 대로변 맞은편에는 대단지 아파트도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모로 알찬 적정한 상권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상가 주변에 배우 세대 숫자가 많이 있어서 선택을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매 상가를 그렇게 선택을 했고 입찰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 물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투자에 대한 기준이 있으셨나요? 경매 같은 경우에 인기 좋은 상가는 어차피 낙찰가율이 높아서 저 같은 경우는 역지사지로 안 좋은 상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있어서 어느 정도 채광도 좋고 해서 이 물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작은 물건을 선택해서 최고의 효과를 하는 게 투자의 아이디어고 투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예쁘거나 좋거나 그런 상가는 아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후면에 창가가 있는 상가였고요. 거기 대로변이나 채광이 잘 들어오는 가시성이 있는 상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먹통은 아니었던 이유가 창문도 있었다. 네네, 창문이 있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창문이었는데 그래도 큰 창문이 있어서 거기로 채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먹통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 먹통 상가, 내측 상가라고 했을 때 밖에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 외벽 쪽에 창문이 없어서 얘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조차 떠오르지 않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 배우 세대도 많고 그리고 창문도 있었고 좀 살릴 수 있는 포인트를 보셨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임장을 다녀오고 나서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물리치료실로 썼던 물건인데요. 실평수가 17평 정도 돼서 이거를 분할을 해서 소형 사무실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수익성이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요. 네. 어차피 내측 상가여서 네. 경쟁률이 이렇게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상가는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적게 그 얘기는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전용 평수가 17평 정도 됐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인정을 가보니 얘를 반 정도로 나눠서 임대를 줬을 때에도 수익률이 또 괜찮게 세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투자 아이디어와 포인트로 입찰을 참여하시게 된 거고 이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낙찰을 받았고 그 낙찰 당시에 단독이었나요? 경쟁이 있었나요? 경쟁이 3분이 추가로 더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 진행에 대한 절차 과정이 있을 텐데 낙찰 받고 대금 기한 날짜가 잡히고 자금 납부를 하면서 소유권도 이전되고 그러면서 명도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명도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이번에 이 경매 물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요양병원이 법인 해산하면서 장기간 공실로 비어있던 상가여가지고 관리비 미납 금액이 상당 금액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던 거죠? 47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일단 미납 관리비를 내야 전기와 수도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요약해보면 요양병원으로 쓰고 있었고 요 호실은 요양병원의 물리치료실로 쓰고 있었던 일부 호실이었는데 장기간 동안 공실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공실이었던 거죠? 거의 4년 가까이 공실이었습니다. 4년 가까이 공실이었던 상가다 보니 집합건물이어서 기본 발생하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약 470만 원 정도가 쌓여 있었는데 관리비가 해결이 안 되니 관리사무소에는 요 해당 호실에 대해서 전기도 끊고 수도도 끊은 상황이라 요거부터 일단 해결해야 얘를
사용 수익할 쓰니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관리비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관리비는 일단 납부를 하고 470만 원 전액을 납부하신 건가요? 아니면 협상이 있었나요? 협상은 잘 안 돼서 그냥 납부를 다 했습니다. 납부할 때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납부를 하신 거죠? 네네,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납부를 했는데 원래 3년 이내에 미납관리비만 납부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관리회사에서 압류 신청을 해서 그게 소멸되지 않고 3년 이전의 관리비도 법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좀 어려웠다. 미납 관리비가 장기간 동안 쌓여 있어서 어쨌든 사용 수익화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관리비를 처리를 했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통상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3년치에 대한 공용 부분의 미납 관리비만 내면 되는 줄 알았으나 이 경매 물건의 같은 경우는 관리 업체에서 이 경매건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버려서 3년이 아니라 이전 것까지 몽땅 저희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전액 납부를 하면서 관리비를 처리하셨습니다. 이게 좀 가장 까다롭고 어려웠다. 네. 그러면은 이 물건을 선택하시고 나의 초기 투자 금액 예산을 설정을 하셔야 될 텐데 예산은 어떤 부분을 유념해서 설정을 하셨나요? 초기 투자 금액은 어차피 경매 같은 경우에 대출이 80% 이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 예산은 2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낙찰받은 시기가 12월이었고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1억 미만이 소액 물건이어가지고 대출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는 55% 정도 진행을 했고요. 자, 이 물건의 경우 1억 미만의 소액 경매 물건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매를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은 80% 또는 많게는 90% 이상 대출이 나온다고 통상 알고 있지만 이 물건의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게 1억 미만의 비교적 소형 물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쉽게 대출의 비율을 높게 설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출을 좀 많이 알아보셨죠. 네. 많이 알아봤었고 결과는 55%가 최대치 에 대한 답변을 얻어냈고, 그래서 초기에는 입찰 전에는 대략 예산을 현금 2천만 원 정도로 핸들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바람에 조금 더 투자금이 들어간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신생법인이라서 대표자의 신용도 하고 소득증빙하고 이런 걸로 받긴 했는데 5.2%를 받았습니다. 대출의 총 비율은 55% 그리고 대출의 이자는 5.2%로 실행이 됐습니다. 신규 법인으로 진행을 했었고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안 나와서 투자금이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진행을 하면서 또 배우게 됐던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낙찰 받고 대출까지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을 좀 짜봐야 되는데 요 상가에 대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저희가 사용했을까요? 일단 입찰하기 전부터 그 지역의 부동산의 부사님들을 30분 이상, 30군데 이상을 유선으로 통화하고 사무실의 사이즈별로 가장 잘 나가는 평수와 임대차, 월세하고 보증금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문의했었는데 가장 잘 나가는 사이즈는 15평에서 20평 사이였고요. 그 위치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1060에서 1090까지 봤는데 대로변에 입지가 좋은 상가 같은 경우는 1090 정도를 받고 입지가 좀 좋지 않은 후면 상가나 이런 경우는 1060 정도, 갭이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최대한 월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에서 최소한 있어야 될 거 냉난방기, 싱크대, 옆에 도배하고 밑에 데코타일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면 임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전략들이 있겠지만 이 물건을 입찰하기 전부터 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 이 상가가 17평인데 부동산 사장님들 임장 가보고 전화 임장을 통해서 가장 잘 나가는 평수를 먼저 확인해 봤더니 15평에서 20평 내외의 사무실 용도로 좀 잘 나가는 걸 확인했고 임대 시세는 1000에 60부터 좀 괜찮은 컨디션과 괜찮은 입지는 1000에 90까지도 무난하게 뺄 수 있다는 거를 임장을 통해서 확인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은 인테리어를 통한 임대가 높이기 전략을 취한 거고 기본적인 구성을 제공을 해드린 거죠. 뼈대 빼고 나머지는 전체 다 인테리어를 통해서 임대료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대략 얼마가 들었나요? 인테리어 비용은 대략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8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싱크대, 냉난방기, 바닥공사, 천장공사, 벽지까지, LED 조명까지. 그리고 입구에 약간의 인테리어가 또 들어갔고 자, 번호키까지 그 정도 구성이 가장 기본적인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임대 보증금과 월세가 세팅이 됐죠. 그래서 얼마에 세팅이 됐나요? 보증금 1000에 월세 70만 원으로 세팅이 됐고요. 보증금 1000에 70만 원으로 세팅이 됐는데 요거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요 건물의 1층에 예전부터 영업하시던 부동산 사장님은 뭐라고 하셨었나요? 월세는 시세가 50만 원 이상은 절대 받기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건물에 1층에 아주 영업을 오래 하셨던 로컬 부동산이 계신데 임장을 갔더니 50만 원 이상은 꿈도 꾸지 마라. 50만 원 이상은 절대 못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테리어를 통해서 1,070만 원으로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과는 아예 안 맞게 더 높게 월세를 세팅하게 된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저희가 어떻게 될까요? 최종 수익률은 레버리지 포함해서 13%. 13%의 수익률로 최종 세팅이 된 겁니다. 진짜 엄청 대단한 겁니다. 경매 상가를 낙찰받아서 13%의 수익률을 세팅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되게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임대 세팅 과정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 초보자분들이 그런 걸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임대 세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요? 임대 세팅할 때 어차피 저희가 부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지역의 부사님들 중에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선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온라인으로 해서 한방이나 네. 당근이나 네. 이런 데 올리셔도 문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실제로 문의를 많이 받으셨나요? 문의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면 상가이지만 후면 상가에서 할 수 있는 거 공방, 공방, 사진관, 사진관, 그다음에 기념품 떡집, 그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 스튜디오. 이렇게 등등 왔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사무실로 계약이 됐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사무실이 계약이 된 거네요. 네. 임대 세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많이 알리는 거. 최대한 많이 알리고 이왕이면 상가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요즘 같은 경우는 당근 그리고 한방부동산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을 또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요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노력하면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낙찰받고 얼마 만에 임대가 맞춰진 거죠? 잔금 치고 2개월 걸렸습니다. 잔금을 12월에 인테리어를 2월 초에 끝냈습니다. 그러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임대차가 세팅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 혹시 유의해야 될 사항,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초보자분들이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약간의 팁을 좀 주신다면요? 임차인과 계약할 때 처음에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길 바라지만 임차인분이 사업을 처음 하시던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임차료를 미납하는 경우나 연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으로 임차료 미납 시 법정 이율보다는 좀 낮게 해서 연 19%의 이율로 적용한다. 라는 문구만 써놔도 미납을 하거나 연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약간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네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임차인분의 영업영어도 저희의 역량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월세를 미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줄이려면 우리가 특약이라는 무기를 하나 장착을 해서 월세를 안 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약간의 팁을 드린다고 하면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연체료를 물어라 라고 특약에다 한 줄 적어놓자. 임차인과의 계약할 때 소중한 팁도 또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꽃눈아빠님 경매 상가 투자가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네, 상가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따박이 여러분들도 초보자가 분명히 많이 계실 거고 경매 상가로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경험자로서 초보자가 상가 투자 경매로 취득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된다. 물건지에 상가를 가서 보시면 문이 대부분 닫혀 있는 경우가 많죠. 네네네. 문이 닫혀 있더라도 출입구 위로 본다든지 창문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유리 틈새로 본다든지 해서 상가 내부에 물품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있는지 상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처음에 낙찰을 받게 되면 이 상가에 대한 용도를 어떤 용도로 해서 인테리어를 하시고 어떤 임차인을 받으실지에 대한 것도 막연하게 옆에 호실하고 비슷하게 간다든가 막연하게 해가지고 수익률 계산하고 입찰가를 선정을 하면 나중에 손해가 보는 케이스도 생기실 것 같아서요. 남원의 상가 어떤 용도로 해서 할지 그 다음에 엑시트는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다 감안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거든요. 일단은 임장 가서 임장 무조건 필수죠. 임장을 안 가고 입찰하는 거는 진짜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임장 무조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신뢰 확인. 네. 신뢰 확인이 안 되면 리스크가 너무 많다. 그렇죠? 맞습니다. 엄청 많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될 수도 있고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신뢰 확인이 안 되면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되도록이면 신뢰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소장님과 좀 친해진 다음에 어떻게든 안에를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뢰 확인은 꼭 필수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미리 계획을 하고 용도에 관한 것도 업종에 관한 것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지 낙찰 받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투자 포인트, 알뜰한 계획까지 미리 좀 세워놓고 접근하시라고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자,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 물건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지가 또 궁금하네요. 이번에 첫 상가를 낙찰받은 케이스인데요. 네. 엑시트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서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또 다른 상가에 네,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상가를 했는데 다음에도 작은 상가인가요? 아니면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 생각인가요? 사이즈가 작은 1억 미만 말고요. 4억에서 5억 사이. 약간 중형 사이즈 정도 되는 걸로 예.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투자 경험을 실제로 쭉 겪으시면서 진행을 하면서 얻는 게 더 많거든요, 사실. 네네. 강의나 수업이나 스터디를 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사실 내 돈을 실제로 집어넣어봐야, 그렇죠? 집어넣고 태워봐야 내가 습득하고 배우는 게 더 많은데, 이번 투자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가장 큰 교훈 또는 팁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심취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네. 주위에 상가를 먼저 접해 보신 분이나 아니면 옆에 계신 전문가, 우리 상남자님이나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고 네.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고 하면 좀 더 성공적인 투자자로서의 첫 발을 디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자 하지 말고 주변에 경험자들이 찾아보면 있으니 네. 경험자의 조언을 좀 들어보고 네. 이왕이면 스터디나 어떤 그런 모임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라. 그래야 실수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소중한 진실된 경험담 나눠주신 우리 운눈 아빠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